민지야, 내가 이 가방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알아? 며느리 앞에서 제 낡은 검은색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을 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지는 걸 봤습니다. 카페에서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제 검소함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창피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겠죠. 이 낡은 가방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은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62입니다. 서울 강남에 빌딩 15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제 옷차림을 보고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네 할인점에서 산 외투, 30년 된 낡은 가방,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평범한 할머니.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제 방식입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작은 원룸 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고 명품 대신 절약하고 고급차 대신 지하철을 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1년 전 아들 준혁이가 32세 민지와 결혼했습니다. 민지는 예쁘고 밝은 아가씨였지만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가족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낡은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민지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민지의 시선이 제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실망? 아니면 당혹?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가방 몇 년 되신 거예요? 30년 됐어. 남편이 선물해 준 거야. 요즘은 좋은 가방들 많은데 새로 하나 사시는 게 어때요? 이게 편해서 새로 살 필요 없어. 민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 대화 이후 민지는 더 이상 제 가방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불만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민지야, 가방 샀구나. 네, 어머님.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민지는 자랑스럽게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비싸네. 괜찮아요. 준혁 오빠가 사줬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주 민지가 또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명품만 사는 게 정상인가? 한 달 후 민지와 함께 시장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다른 가방 없으세요? 왜? 이거 괜찮은데. 혹시 더 좋은 거 있으시나 해서. 이게 제일 좋아. 30년 동안 썼는데 아직 멀쩡해.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내내 민지는 저와 조금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마치 저와 함께 있는 걸 불편해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제 가방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지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나도? 응, 민지가 엄마 모시고 가고 싶대.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다니.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색 외투와 낡은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민지와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그 옷 입으신 거예요? 응, 왜? 좀 더 괜찮은 옷은 없으세요? 이게 제일 편한데. 민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민지의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세요? 네, 시어머니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 앉기보다 친구들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 중 민지의 친구들이 명품 가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명품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올 때 민지가 친구들에게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세요라고만 짧게 말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저를 창피해하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며느리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 작은 균열이 점점 더 커져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게 될 거라는 걸, 어머님이 너무 촌스러워서 같이 다니기 창피해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그 한마디, 그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제 검소함이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레스토랑 식사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백화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실래요? 좋은 옷 구경도 하고. 난 괜찮아. 내가 가고 싶으면 가. 어머님도 같이 가요. 새 옷 좀 사시는 게 어때요? 민지의 말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난 옷 많아. 새로 살 필요 없어.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다들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어머님만. 민지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민지야, 난 이게 편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신경 쓰이는데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제 친구들이 어머님 보고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요. 민지야,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는 친구들이면 그게 문제 아닐까?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라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은 겉모습이 중요해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옛날 사람인가? 제 검소함이 정말 잘못된 건가? 며칠 후 준혁이가 집에 왔을 때 민지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 있는 둘은 제가 듣는 줄 몰랐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봐. 뭘? 옷 좀 바꿔 입으시라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시잖아. 엄마가 편하신 거잖아. 왜? 어머님이 너무 촌스러워서 같이 다니기 창피해.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제가 며느리에게 창피한 존재라고요.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들으시면 어떡해. 사실이잖아. 우리 친구들도 어머님 보고 다들 놀랐다니까. 그래도 여보도 창피하지 않아? 어머님 옷차림 보면.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구나.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주 민지가 또 명품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이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명품 신발. 민지야, 또 샀니? 네, 예뻐요. 너무 자주 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민지의 태도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마치 명품을 사는 게 당연한 권리라는 듯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한 달 후 민지의 명품 컬렉션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가방, 옷, 신발, 지갑까지 모두 수백만 원씩 하는 명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얼굴이 안 좋은데 민지가 자꾸 명품을 사달라고 해서 돈이 좀 빠듯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며느리는 명품만 사고 있다니. 준혁아, 엄마가 민지한테 한번 말해볼까?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내가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말씀하시면 민지가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혁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백화점에서 명품 행사가 있다며 또 쇼핑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잠깐만. 네, 어머님? 요즘 너무 자주 명품 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아껴 쓰면 어떨까?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아서 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준혁이가 힘들어하더라. 돈이 빠듯하다고. 그건 준혁 오빠 문제예요. 더 열심히 벌면 되죠. 민지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지야, 명품보다 저축하는 게 더 중요해.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라 모르시는 거예요. 민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사세요? 어머님처럼 살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요?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옷차림 보세요. 동네 할머니랑 뭐가 달라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랑 뭐가 다르냐는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 된 낡은 가방, 동네에서 산 옷, 화장기 없는 얼굴.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동네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검소함이 지금의 제 재산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모릅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보여줘야겠다고. 제가 누구인지, 이 낡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시어머니 진짜 촌스러워. 창피해 죽겠어. 카페에서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을. 창피해라는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참고 살까. 하지만 상황은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가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니? 엄마, 민지가 또 명품 사고 싶대요. 또? 네, 이번엔 시계래요. 500만 원짜리. 500만 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민지한테 한번 제대로 말해볼까?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엄마가 말씀하시면 민지가 더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세대 이해 못하신대요. 준혁이의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민지가 그렇게 말했니? 네. 엄마한테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준혁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마저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 며칠 후 민지가 친구들과 카페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창 너머로 민지와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는 어때? 괜찮으세요? 민지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촌스러워.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가방도 30년 된 거 들고 다녀. 어머, 정말? 응,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좀 있으시겠지?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을걸?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민지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집도 그냥 작은 아파트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유산도 기대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아쉬워.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라리 부자 시어머니였으면 명품도 더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친구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여줘야겠다고. 제가 누구인지. 그날 저녁 저는 자산관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님, 저예요.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 자산 목록 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전체 목록 말씀이시죠? 네, 빌딩부터 주식까지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드릴까요? 이번 주 안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며칠 후 민지가 또 쇼핑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민지야, 잠깐만. 네, 어머님? 그 시계 꼭 사야겠니? 네, 친구들도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500만 원이나 하는데. 어머님은 명품 가치를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민지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품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겉모습이 중요해요. 어머님처럼 살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사고 싶으면 사. 정말요? 민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응, 대신 내가 번 돈으로 사. 네, 내 돈으로 사라는 거야.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명품이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벌어서 사야지. 근데 저는 지금 일 안 하잖아요. 그럼 일을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지야, 넌 아직 젊어. 일할 수 있어. 명품 사고 싶으면 내가 벌어서 사. 민지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기분 나빠했대요. 그래,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민지가 너무 명품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준혁아, 넌 민지 편만 들 거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에게서 자산 목록이 도착했습니다. 강남 빌딩 15채, 상가 건물 20채, 주식과 채권 수백억 원, 총 자산 가치는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제 보여줄 때입니다. 진짜 부가 무엇인지, 검소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돈도 별로 없을걸?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카페에서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한 그 말.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그리고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니, 이제는 정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자산 목록을 받은 다음 날 민지가 또 명품 매장에 쇼핑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민지가 화장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요즘 너무 명품만 사는 것 같은데 준혁이가 힘들어하더라. 어머님, 그건 준혁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50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 어머님은 명품 가치를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민지야,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사셔서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며칠 후 민지가 명품 시계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500만 원짜리 시계였습니다. 민지야, 그거 샀구나. 네, 예쁘죠? 민지는 자랑스럽게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준혁이한테 돈 받았니? 네, 오빠가 사줬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며느리는 명품만 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준혁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준혁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지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야? 그냥 집에 계세요. 재산은 좀 있으세요? 별로 없을걸? 집도 작은 아파트고.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유산은? 기대 안 해. 어차피 별로 없을 테니까.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손에 든 과일 칼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그리고 그게 별로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니. 저는 조용히 과일을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과일 좀 드세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지의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동정? 아니면 무시?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민지를 불러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지야, 앉아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 낡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 가방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알아?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카페에서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민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어제 내 친구들한테 한 말도 다 들었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민지야,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부동산 계약서들과 통장, 증권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재산 목록이야.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강남 빌딩 15채, 상가 건물 20채, 주식과 채권 수백억 원. 민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1,000억 원이 넘어. 어머님, 내가 들고 다니는 그 명품 가방 값이 내 하루 부동산 수익보다 적어.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검소하게 산 이유는 허영 때문에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야. 어머님, 죄송해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 넌 몰랐겠지. 저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야, 이제부터는 내가 벌어서 명품 사. 네, 우리 돈은 안 줘. 민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이제 알았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를 창피해 했던 만큼 이제 너도 느껴봐. 민지는 소파에 앉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진실을 알았지만 우리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제 검소함을 창피한 것이라고 말했던 그 모욕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민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품 쇼핑을 멈췄고 집안일을 도우려 했고 제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지야, 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됐잖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 방에서 물러났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 엄마, 민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준혁아, 넌 민지가 나한테 한 말 다 알아? 네, 들었어요. 그런데도 민지 편을 드는 거니? 엄마, 민지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아,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니? 알아요, 엄마. 그런데 민지는 그걸 창피한 것이라고 했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무시한 거야. 엄마,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니?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가 제게 편지를 한 통 놓고 갔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검소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3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시며 그렇게 큰 재산을 모으신 것, 그리고 그 재산을 과시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신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명품만 쫓아다녔습니다. 겉모습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처럼 내실 있게 사는 것이 진짜 부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앉아봐. 네, 어머님. 민지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편지 읽었어. 어머님, 내가 반성하는 건 알겠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민지야, 내가 나한테 한 말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가치관을 넌 한마디로 무시했어.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 넌 몰랐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이제 알았지? 네, 어머님. 정말 잘 알았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 네, 어머님.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보였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네, 어머님. 기다릴게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 민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앞으로는 명품보다 내실을 중요하게 생각해.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준혁이한테 명품 사달라고 조르지 마. 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진짜 변하는지 지켜볼 거야. 네, 꼭 변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명품 쇼핑을 완전히 끊었고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일자리를 구해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처음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검소하지만 정성 어린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처럼 검소하게 살고 싶어서요. 저는 그 손수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그날 이후 저와 민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제 낡은 가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방 덕분에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게 깨달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을까요? 민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대신 실속을 챙기고 허영 대신 내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어머님을 진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 네, 검소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민지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민지야, 내가 변한 거 보니 기쁘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저는 제 낡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이 가방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네, 어머님. 그 가방이 정말 멋있어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변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검소함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진짜 부는 과시가 아니라 내실에 있다고.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며느리는 이제야 그걸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30년 된 낡은 가방을 들고 검소한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며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모습이니까요.